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항상 갈구하게 된다. 예고된 사랑이든 예고되지 않은 사랑이든. 그러나 고귀한 사랑이란 것도 언제나 아름답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따스한 봄날,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탁자 밑으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손을 뻗어 주우려는 찰나 낯선 손이 먼저 내 폰을 잡는다. 고개를 들어보니 잘생긴 남자가 웃음을 띠고 날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그쪽 거 맞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느꼈던 미묘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꽤나 준수한 외모의 그 남자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설레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그저 앉아있던 순간, 저기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을 읽었는지 그 남자는 먼저 말을 걸어왔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나이도 동갑에 잘생긴 건 물론이고 번듯한 직장까지 갖춘 멋진 남자.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걸 숨기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배려심 깊은 행동과 온화한 말투까지 완벽한 이 남자.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그는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손에서 폰을 놓지 못했다. 물론 요즘은 집이든 밖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다. 그러나 내 남자친구는 SNS에 사진을 올린 뒤에도 한참이나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마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집중하는 듯 싶었다. 난 SNS를 아예 하질 않아서 처음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남을 더해갈수록 SNS에 집중하는 남친의 태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사랑한다는 걸 변함없이 유지하고 과시하는 중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나보다 휴대폰 화면에 더 많이 간다. 바쁘게 손을 움직여 사진을 찍고 그것을 게시하고 소통하기까지 매일매일 빠짐없이 했다. 이해해주고 신경 안 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마음이 커진다. 카페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던 도중 참다 결국 입을 열었다. 자기는 나보다 폰이 더 좋아? 나의 직설적인 물음에 남친은 폰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날 바라본다. 아니야. 왜? 뭐 때문에 그래? 이런 거에 실망이라도 하는 거야?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하자 난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다. 그건 아닌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SNS에서 유명하거든? 나 이해 좀 해줘라. 친구들 역시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이지만 이런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말을 얼버무리고는 그렇게 남친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의자에 앉아 고민하던 나는 곧 휴대폰을 켜서 SNS 어플을 다 다운받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불리는 어플에 가입해서 남친의 계정을 찾고 있었다. 곧 추천 목록에 남친의 얼굴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된 계정이 떴다. 난 잠시 심호흡을 하고
계정을 클릭해 들어가 보았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남친이 올린 사진들은 분명 나와 데이트했던 모습을 담은 것들이다. 하지만 사진에 달린 설명들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데이트 사진이 업로드된 것을 보고 클릭했다. 커피가 담긴 머그잔 2개가 보이고 그 사진 밑에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오늘도 남장네 둘이서 카페에 앉아 청승 떨며 수다 중. 슬슬 분노가 끓어오른다. 곧 이어서 과거에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브로맨스 과시하며 저녁 레스토랑 식사. 영화는 언제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보나? 여태껏 나와 한 데이트들을 죄다 동성 남자친구와 놀았다는 걸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 밑엔 무수히 많은 좋아요와 여자들의 동정 댓글이 줄을 잇는다. 하나같이 자신과 사귀자는 구애의 글과 위로하는 가식의 글로 도배되어 있었다. 연동된 다른 SNS 계정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곳에서도 남친은 나와 사귀는 걸 숨기고 뻔뻔하게 혼자인 척을 했고 난 그저 그의 남자 사람 친구에 불과했다. 또 날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그의 답글. 정말 자연스럽게 혼자 지낸 지 오래된 남자를 연기했고 만나본 적 없는 여자와 댓글을 주고받으며 히히덕거리기 바빴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남친이 올린 게시글들을 캡처해 톡으로 보냈다. 대체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니 답장 대신 바로 전화가 왔다. 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나랑 사귀면서 이럴 수 있냐고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헌데 오히려 그는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다. 그리고 그는 사정이 너무 길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모두 사과하겠다고 말했었다. 얼굴도 보기 싫지만 난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다. 한참이나 고민하다 며칠이 지나서야 남친을 만나게 됐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기다리는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불과 30분 전에 올린 게시글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이제 드디어 고백할 여자가 생겼네요. 썸이 끝났습니다. 고백하러 가는 길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게시글과 같이 올라간 사진엔 어여쁜 장미꽃다발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감과 동정심마저 말끔하게 사라졌다. 사과하는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썸녀에게 고백하는 길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았다. 때마침 그가 카페에 들어왔다. 사진에서 봤던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식 그 자체였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으로 앉은 남친에게 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었지만 간신히 억누르고 말을 꺼냈다. SNS에 그런 글을 쓰는 이유가 뭐야? 나와 만나는 와중에 한순간도 놓지 않는 폰이 떠오르고 폰 화면을 보며 웃음 짓던 모습이 겹쳐진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이며 말을 시작했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나에게 SNS는 과시용이 아닌 내 생계수단이야. 멀쩡히 있는 여친을 남사친으로 만드는 게 생계수단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내 SNS 보면 내게 주어진 광고들 하며 스폰서들도 많잖아. 이것들 다 내가 연애한다고 알려지면 모조리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문득 그의 프로필에 있던 어지러운 문구들이 기억났다. 그제서야 여러 유명 사이트들을 링크한 이유를 알았다.
너 속인 건 진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돈 벌면 너도 좋잖아. 내가 잘해줄게. 너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남친은 내게 꽃다발을 내밀며 사과했다. 하지만 난 차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이 남자의 여자친구인데도 SNS에서는 돈 때문에 남자 사람 친구로 위장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깟 돈이 뭐길래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을까? 만약 용서하고 참는다면 더욱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결국 난 사과를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났다. 그동안 고생했어. 다신 보지도 말자. 간단하게 이별 통보를 하고 카페에서 나왔다. 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분노 때문에 눈물이 연신 흘렀다. 집에 돌아와 펑펑 울며 감정을 다스렸다. 울음을 그치고 설마 하는 마음에 또다시 남친의 SNS에 들어갔다. 역시나 방금 올려진 게시물이 있었다. 사진 속엔 내가 거부했던 장미 꽃다발이 찍혀 있었고 역시나 거짓말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용기 내서 고백했지만 실패. 제겐 언제쯤 사랑이 올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남친의 추종자들이 무수히 많은 좋아요를 누르고 위로하는 댓글로 도배했다. 게다가 하나같이 여친, 아니 고백녀였던 나에게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어이없는 그의 SNS를 보고 또다시 서러움에 눈물이 흐른다. 한 달 뒤, 그렇게 난 그 남자를 잊었고 시간은 흘러갔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전 남친이 궁금해진다.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와 헤어진 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알고 싶어졌다. 한참이나 고민하고 나서야 용기 내서 그의 SNS에 오랜만에 접속했다. 역시나 나와 헤어진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게시글들을 올렸고 맹목적인 추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중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폰을 끄려는 순간 새 게시글의 알림이 떴다. 순간 화르륵 하고 오른 호기심에 읽어보았다. 거기엔 사진이 올라 있었는데 좋아였다. 하얀색 좋아 아래엔 그의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가 죽었다고 하네요. 고백을 거절해서 미웠지만 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해요. 자신이 무슨 드라마나 영화 속 비련의 남주인공이라도 되나 싶다. SNS에 빠져 현실도 구분 못하는 남자라는 걸 왜 몰랐나 하며 내 자신을 자책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새로운 여자가 생겼을 것이고 추종자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해서 이번엔 죽었다고 위장하는 게 확실하다. 얼마를 더 걸어 내가 사는 원룸에 도착했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전 남친이 서 있었다. 놀라움에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번쩍거리는 물체를 꺼냈다. 순식간에 내 몸 안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그는 빙긋 웃으며 내 심장에 칼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다. 몇 분 뒤 그의 SNS에 새 글이 올라갔다. 그녀를 보고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자 장례식장에 갔다 왔네요. 뒤이어 아무런 지실도 모르는 여자들의 좋아요와 동정의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차디찬 눈보라가 살을 파고든다. 극심한 저체온증에 시달릴 때 잠들어 버리면 그대로 죽는다. 잭은 눈을 감지 않으려 노력했다. 젠장, 오지 말걸. 후회와 반성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지니까. 진짜. 자꾸 눈이 감기려고 하네.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야. 잭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후회에 빠진다. 눈사태에 파묻혀 얼어 죽은 그의 친구들. 하지만 그중 유지는 살아있었다. 그의 숨결을 잭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는 겁이 났다. 강추위 속 부상당한 친구를 부축하며 갔다간 얼마 못 가 지쳐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칼 같은 강추위를 뚫고. 그때 저 멀리 지평선 끝에 한 남자가 보였다. 거센 눈보라 때문에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쓸모없는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강박증에 걸렸을 때 강박증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숨참기다. 정신병도 생존 본능을 이길 순 없다. 1분만 숨을 참아도 강박증 따윈 머릿속에서 없어져 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는 용기만 있을 뿐.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후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봐요! 잭은 힘껏 고함을 내질렀다. 그리고 그때 남자는 뒤돌아 잭을 보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잭이 잠시 헛것을 본 것이었을까? 50m 정도 거리였다. 그리고 잭은 뛰었다. 그는 절박했다. 그 남자도 길을 잃어 헤매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잭은 뛰는 걸 멈췄다. 자신 앞에 펼쳐진 소름 끼치는 광경 앞에서 이게 다 뭐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죽어 있었다. 몇 구일까? 100구, 300구? 지평선 끝까지 가득 채워진 시체들.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그 시체들은 모두 동일인이었다. 바로 잭. 그 시체는 모두 잭, 자기 자신이었다. 잭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지금 헛것을 보는 걸까? 지금 내가 죽어 지옥에 온 건가?
차가운 눈보라가 산더미처럼 뒤덮인 잭의 시체들을 스친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난 지금 헛것을 보는 거야. 잭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그 시체들에게 다가갔다. 정말 시체들은 지평선 끝까지 빼곡히 있었다. 각기 다른 자세들이었지만 표정은 한결같았다. 묘하게 평온한 표정. 얼어 죽은 자신의 얼굴을 본다면 무슨 기분인지 상상해보라. 잭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이 상황을 애써 거부했다. 이해한다면 그는 아마 미쳐버릴 것이다. 잭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흐느꼈다. 잠이 온다. 자면 여기서 죽는다. 이 시체들의 일부가 되겠지. 몇 번째 잭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 무거운 눈꺼풀이 점점 내려왔다. 또 귀에선 눈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잭은 가족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했던 죽은 친구들. 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시체들을 밟고 나아갔다. 언젠간 길이 나오겠지. 잭은 걷고 또 걸었다. 수북히 쌓인 시체들을, 그것도 자신의 시체들을 밟는 느낌이란. 잭은 그 혼돈의 상황에서 문득 도플갱어 이야기와 복제인간이 생각난다. 여기가 저승일까? 동서남북 어디든 잭이 있었다. 싸늘한 시체가 된 그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잭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리고 무서웠다. 자신도 곧 이들처럼 될까봐. 아니다. 운명이란 없다. 난 꼭 탈출할 거야. 이들처럼, 아니, 또 다른 나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잭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이봐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잭은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산더미 같은 잭들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저기 멀리서 또 다른 잭이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했거나 이 편지를 뜯어서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겠네요.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양육권을 서로 미루면서 저를 버린 탓에 저 혼자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 옥상으로 올라가 파란 창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그렇게 세상을 점점 비관하고 내 자신을 버린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공간을 기웃거리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한 번씩 복도 쪽 창문을 희끈거리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도 많았고, 제가 집을 나와 어디로 향할 요량이면 항상 조금씩 뒤에서 저를 따라오거나 문 뒤에 숨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끼병이라고 저를 나무라신다면 저도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남자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쨌건 그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저의 영역에 조금씩 그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 남자 역시 저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와 처음엔 한두 마디 대화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나요? 항상 이 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시는가 봐요. 부지런하시네요. 등등. 이런저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고 느꼈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전히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다른 여자 의외로 도끼병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당신이 아주 잘 알다시피 친한 이웃사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웃사촌이라는 허울 안에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그 남자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생을 포기할 운명에 놓인 여자였으니까요. 이 대목을 읽을 때 당신이 표정이 구겨지는 것을 상상하면 슬프면서도 설레네요. 저 변태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내가 그의 맘속에 정확히 기억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 나름 뿌듯하기도 하네요. 그건 아마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요. 아파트에서도 한 차례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파트의 독신녀가 자신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되었었죠.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고 평소 여자의 행동 루트와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남자의 소행이라고 경찰들이 말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는 보기와는 달리 사회성이 꽤 풍부한 편이었고 아파트의 여러 여자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사실이 저에겐 그닥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저에게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었다는 반증이었거든요. 그래요. 저의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 원래 죽어야 하는 여자라는 현실을 일깨워주기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나란 여자는 자살로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쎄요. 사랑이란 느낌을 한번 느껴봐서 그랬던 걸까요? 죽을 땐 죽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란 여자의 기억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자살보다는 살해당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이쯤 되면 당신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 제가 매일 밤 늦게 돌아다녔으며 그때마다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는지를. 왜 매일 밤 창문을 열어놓고 잤으며 유독 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래요. 전 아파트 독신녀 살인사건의 범인이 그 남자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죽여줄 남자로 그 사람을 택한 거죠. 설마 지금 당신 망연자실함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적중한 것 같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좋게 저희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은근히 소심하던걸요? 아,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라고 할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야밤중에 독신녀가 문도 잠그지 않고 들어오라고 대놓고 유혹하는데도 항상 망설이더라고요. 범죄자의 촉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작? 뭐 어쨌든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뇌의 매력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오늘 밤 제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마 그 남자가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편지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아무쪼록 당신의 편의대로 저를 마음껏 유린하시기를 바랄게요. 다만 당신이 내 목적을 달성시켜준 뒤에 이 편지를 보고 너무 낙심하지만 말아줬으면 해요.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살인마니까요.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10년 4월 19일 나를 세상에서 구원시켜줄 살인마에게 409호 독신녀가. 서른 살의 K씨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오랫동안 사귄 끝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여자친구를 홀어머니께 인사시키러 간 날, 무난하게 인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K군의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탐탁치 않다고 말했다. 집안이며 부모님이 안 계신 거 하며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아들인 K의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니, 적어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K군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관두고 살림살이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았다. K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마치 며느리를 증오하는 사람 보듯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굳은 일을 시켰었다. 심지어 자기 방에 있는 불상 앞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앉아있게 했다. 이유인즉슨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빌라나 뭐라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헌데
아내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었고, 그로부터 더더욱 아들이 출근하기만 하면 며느리를 박대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했다. 어떤 날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거실을 빙글빙글 돌게 했고, 어떤 날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에 물을 받아 며느리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결국 K군의 아내는 점점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얻게 되었고, 점점 그 병은 깊어져 가서 의사들도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다. K군의 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왜 며느리가 그런 병을 얻었는지 걱정하는 척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K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출근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K군의 어머니는 자기가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출근하라고 했다. K군은 그 말만 믿고 출근했다. 그리고 터지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이 터졌다. 여느 날처럼 K군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지독하게 고문하며 괴롭혔고, 며느리가 지쳐 쓰러지자 질질 끌면서 아들 방에 가둬놓았다. 며느리는 방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기어가서 물에 매달리며 두드렸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하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어머니. K군의 아내는 손톱으로 문을 긁어댔다. 그리고 결국 손톱이 부러지고 다 해져서 피가 철철 흘렀다. 그러다 결국 K군의 아내는 그 방에 갇힌 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한동안 슬픔에 잠겼던 K군. K군은 하나뿐인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기운내서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작은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거실 진열장에 보관했다.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놓여진 진열장 안. 아내의 사진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 K군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찻길이 있었다. K군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죽어서도 미운지 진열장 속 며느리의 사진을 돌려놓았다. 그러나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갈 때면 사진이 미미하게 통통 튀면서 다시 정면으로 향했다. 재수없게. 누가 자꾸 돌려놓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서 불경을 외고 있던 K군의 어머니. 집 안에서 낯선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손녀딸 방에서 들려왔다. K군의 어머니가 손녀딸 방으로 가서 문을 열자마자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손녀딸 방에는 죽은 며느리가 자기 딸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그러다 며느리는 스르르 뒤를 돌아보았다. 퀭한 눈과 손이 피투사기가 된 며느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K군의 어머니. 그 일이 있고부터 며느리는 그 뒤로도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처참하게 죽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딱히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건 아니었고,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복수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K군의 어머니는 원한에 찬 며느리에게 쫓겨 밖으로 도망치게 됐는데,
자신의 철도길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순간 무언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건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K군의 어머니. 그때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기적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기찻길로 사라졌다. 결국 한 맺힌 며느리가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를 괴롭히다가 똑같이 죽음으로써 복수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자 며느리의 혼령도 사라졌다. 며칠 후 이제 진열장 속엔 K군의 어머니 영정사진이 작은 액자 속에 담겨 아내의 사진과 함께 넣어져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다소 어두운 거실.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될 때쯤 마치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며느리가 죽어서도 무서운지 진열장 옆쪽 벽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그 뒤로 K군의 아내가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듯 시어머니의 사진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똑같이 돌려지고 있었다.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라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 큰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는 육아와 아르바이트, 가사와 집보기에 치여 매일 잠도 다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노이로제 비슷한 상태가 되어 여러모로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 무렵 살던 집은 낡은 아파트로 층간소음도 심해 그것 또한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많아 밤에 아이가 울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어르다 들어오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딸이 심하게 보챘습니다. 새벽 1시가 지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아파트를 나와 어두운 골목에서 딸을 안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죠.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어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아기를 침실 안쪽 침대에 놓이고 저는 지쳐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와 외로움이 몰려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불도 켜지 않고 우유를 따른 잔을 손에 든 채 그저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가로등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끼익하고 금속을 마찰시키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섞인 잡음 같은 걸로만 여겼죠. 헌데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혹시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래도 금방 내가 들어온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그때 현관 자물쇠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구나. 아까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랑 나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잔에서 우유가 넘쳐 흐를 만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저는 그저 천천히 돌아가는 자물쇠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지친 몸은 움직이질 않고 저는 멍하니 돌아가는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철컥하는 소리가 나고 자물쇠가 완전히 수평으로 돌았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 시선을 돌려 현관 체인 쪽을 보자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불을 켜면 놀라서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그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며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등불이 어두운 방에 가늘게 비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호흡 때문에 흐트러진 입을 눌러봤고 숨을 참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안고 문 밖에 있는 도둑인지 강도인지 제발 체인이 걸려있는 걸 알아차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다 체인 때문에 멈췄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 돌아가 주세요. 여긴 들어와도 돈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얼굴 모를 침입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팽팽한 체인을 확인하고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지금이야. 달려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저는 굳어버린 하반신을 들어올리려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 문이 쓱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는 가벼운 절망을 느끼며 여전히 굳어있는 채로 그저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 문틈 새로 둔하게 빛나는 큰 벤치 같은 게 들어옵니다. 이러다가는 살해당해버려. 그래, 아이를 지켜야지. 설령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큼은 어떻게든. 제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유 같은 잔을 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잔은 우연히 벤치에 부딪혀 깨졌고 우유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벤치는 밖에 있는 사람 손에서 떨어진 듯 현관에 반쯤 고개를 들이민 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 당황해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던 벤치를 밖에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옆집 대학생이 놀라 제 상태를 보러 온 듯 했지만 돌아가는 모습이 문틈새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해도 제겐 대답할 여유가 없었겠지만요. 저는 깨진 잔에 다리가 베었는데도 그저 손잡이만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평정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떨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범인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도가 들이칠 뻔했다고 신고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큰 소리를 내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관문 밖으로는 벤치와 공구 몇 개가 문 밖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 쪽에서는 증거자료로 수거해 갔습니다. 이후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빈지털이 상습범으로 전과 중에는 강간과 살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나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야, 졸리냐? 초소 밖에 멍하니 있던 내 귀에 초소 안에 있던 김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김병장은 작게 혀를 차고는 말을 이었다. 안 졸리기는. 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그 말에 난 흥미를 느끼곤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여기 최전방 소초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분위기를 보니 흔하디 흔한 군대 괴담을 들려줄 모양이다. 뭐 시시할 게 뻔하긴 했지만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너도 알다시피 GOP란 데가 원래 기운이 좀 이상하잖냐? 귀신 봤다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도 귀신이 하나 나타나거든? 근데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난 조용히 김병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솔간부가 인원수를 세웠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복귀하려는 자신까지 10명이어야 하는데 세보니 11명인 거야. 그럴 경우에 보통은 무전을 쳐서 전체 인원을 체크해보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에는 북한군이 아군 복장을 하고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 간부는 여기 있는 인원 중 하나가 북한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간부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제법 흥미있는 이야기였다. 김병장은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원하는 듯 뜸을 들이며 말을 이었다. 복귀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수류탄을 까 넣었어. 그리고 펑 하고 다 죽어버렸지.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런데 상황이 끝나고 시체를 수습하는데 시체는 딱 9구인 거야. 애초에 북한군 따위는 없었던 거지. 그중 섞여있던 한 명이 귀신이었던 거야. 김병장은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된 듯 이어서 말했다. 완벽한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거울 귀신이라고 불렀어. 소초에 실제로 있는 병사의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귀신이야. 거짓말 같지? 아니야. 그 거울 귀신이란 거 나도 한번 봤거든. 김병장님이 실제로 봤단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봤다는 말에 난 초소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초소 안에는 김병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당연하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막 전방에 올라왔을 때였어. 근무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동기가 한쪽 구석에 멍하니 벽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하냐고 했더니 쓱 하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거야. 분명 그 동기였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 눈이 죽어있다고 할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난 그냥 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라면이나 먹자고 했지. 그러면 알았다면서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 취사장에서 라면에 물을 받아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찾으러 갔지. 근데 소초를 다 뒤져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상황실로 가서 물어봤어. 그때 상황병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김 병장은 잠시 침묵을 하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지금도 소름 돋는데 걔 지금 근무서고 있다고 하더라. 그 녀석이 우리 다음 근무조였던 거야. 투입된 초소가 달라서 난 걔가 소초에 없다는 걸 몰랐던 거지. 이야기를 다 들은 난 김병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진짜입니까? 김병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야, 진짜라니까. 너도 조심해.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며 복장이며 말투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 다른 점이 있다면 묘하게 눈이 죽어있는 느낌이라는 거? 난 고개를 끄덕이곤 김병장을 계속 응시했다. 한 번쯤 돌아볼 법한데 김병장은 그저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질문에 김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놈은 아니거든. 그냥 장난을 좋아할 뿐이지.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래. 김병장은 대답을 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헌데 김병장의 눈이 어색했다. 초점 없이 흐리멍텅한 눈. 죽어있는 눈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뭐야, 너 지금 선임 보고 웃는 거냐? 억지로 눈에 힘을 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던 김병장은 나를 따라 낄낄거리며 눈에 힘을 풀고는 몰래 눈으로 돌아왔다. 시야를 회복한 김병장은 그제서야 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병장은 몹시 당황한 듯 나와 바닥에 쓰러진 녀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난 김병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어디서 들은 거야? 난 쓰러진 녀석이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김병장의 목을 비틀어 버렸다. 그리고 김병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난 김병장으로 모습을 바꾸곤 초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타깝지만 몇 번을 해봐도 이 죽어있는 눈만은 변하지 않는다.